네, 안녕하세요. 국어교과 16학번 신성범입니다. 국어과 교사수 반복론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언어와 매체 수업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석 먼저 확인할게요. 네, 뭐 다 와줬네요.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 읽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그럼 시작. 네, 좋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2, 단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표현, 그중 소단원 1-2, 품사와 국어 생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단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네,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한다. 두 번째, 품사별 특성을 파악한다. 세 번째, 국어 생활에서 품사의 지식을 활용한다. 이 중에서 학습 목표 1과 2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학습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 3, 국어 생활에서 품사의 지식을 활용한다. 이걸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품사의 분류 기준과 품사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그럼 한번 발표해 볼 친구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대한이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했죠. 먼저 형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TV는 크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TV는 어떤 문장이 가더라도 변하지가 않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네, 불변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변화하지 않는 TV에 비해서 이 크다라는 말은 큰 TV, TV가 크고 TV가 크니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하죠. 이렇게 문장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변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장이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걸 우리는 형태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기능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말을 하고 이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연, 용언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의미는 품사 분류 전체가 가지는 공통적 의미 관계로 분류를 한다고 해서 9가지 품사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나온 표가 이 표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표를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표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어제 이 학습 내용 준비를 하면서 별스타그램 조금 했는데 이 별스타그램 하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온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썸 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대화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트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아주 설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레는 마음을 좀 감추고 이제 누군데? 내가 좀 퉁명스럽게 물어봤는데 이 하트가 갑자기 너 라면 어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갑자기 라면을 먹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나가 갑자기 생뚱맞게 맥락 없이 갑자기 라면을 먹는다라고 의미를 해석하게 됐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친구 있나요? 네, 우리 현지가 한번 발표를 해줄까요? 음, 현지가 말을 아주 잘해줬어요. 현지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품사와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품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하트가 너 라면 어때? 라고 해서 너와 라면을 띄어쓰기를 했죠. 이건 품사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명사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후루룩 먹는 그 라면의 의미가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트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대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너와 라면을 붙여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걸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라면은 어떠한 사실을 기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의 라면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 너라는 대명사에 서술교 조사 이다 이가 생략이 되고 이 뒤에 라면이란 연결 어미가 붙은 문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문장으로 우리 하트가 톡을 보냈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바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바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원래 알아들었는데 철벽을 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좀 좋게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각설하고 우리가 방금 봤던 대화 내용처럼 한글은 띄어쓰기 하나, 철자 하나에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을 하려면 의미에 맞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방금 해봤던 것처럼 헷갈리는 표현의 품사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올바른 언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품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이 품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할 학습의 목표는 국어 생활에서 품사의 지식을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학습 활동을 진행할 건데 먼저 저번 시간에 안 배운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배우고 짝과 함께 2인 1조로 활동지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두 번째로 품사의 지식을 활용해서 국어 생활 속 잘못된 표현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체 속 품사 분류하기라는 활동을 할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조별로 매체를 나눠주고 매체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조사해 숙제를 내줬죠. 네, 우리 5개 조 모두 숙제를 해왔나요? 네, 아주 훌륭한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두 숙제를 훌륭히 해오셔서 오늘 수업은 원활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해온 그 구절을 조별로 분류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학습 목표인 국어 생활에서 품사의 지식을 활용한다.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활동 품사의 통용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63쪽 하다는 부분 보면서 시작할게요. 이 교과서 부분 보면은 품사의 통용이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처리가 되는 단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라면 같은 경우도 명사로 분류가 되고 명사로 분류가 되고 용어의 어미로 분류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될 경우 우리는 품사의 통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결국 품사의 통용이란 쓰임에 따라서 품사를 달리하는 단어이다 라고 정의해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내용 이해가 잘 안 가죠. 좀 와닿지가 않죠. 괜찮아요. 선생님이 예문을 보여주면서 우리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만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만큼은 의존명사가 되기도 하고 조사가 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가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나에서는 재현이도 진원이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가와 나의 만큼이 각각 어떤 품사에 해당하는지 혹시 분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고 발표해 볼까요? 네, 우리 명훈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명훈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여기서 가의 만큼은 의존명사이고 나의 만큼은 조사예요. 혹시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역시 우리 명훈이가 국어교육과를 희망하는 만큼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정말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훈이가 잘 설명해줬다시피 가에서 노력한가 만큼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나에서 진원이와 만큼은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진원이만큼의 만큼은 명사에 붙은 조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만큼은 조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를 보면은 이 노력하다의 관형사용 어미 니은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형사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만큼은 체언이다. 그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체언은 의존명사였죠. 그래서 이 만큼은 의존명사이다라고 품사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훈이 좋은 발표 고마워요. 그럼 다음 단어로 한번 가볼게요. 이 다음 단어 다섯은 수사와 수관형사로 처리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예문을 바로 보면은 가에서는 치킨을 좋아하는 다섯이 치킨을 시켰어요. 나에서는 다섯 손가락을 피세요.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이 다섯과 이가 지금 붙어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다섯과 손가락이 띄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를 보면은 이 다섯이라는 문장이 뒤에는 이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가 저번 시간에 뭐 어떤 거라고 배웠죠? 네, 주격조사 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섯이 체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체온 중에서도 이 숫자를 표현하는 건 수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은 수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을 가보면 다섯 손가락을 피세요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 다섯이 지금 손가락을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라는 체온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다섯은 관형사이고 그 중에서도 숫자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관형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아니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다음 단어인 아니는 이 부정부사와 감탄사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예문을 보면은 가에서는 오늘은 노래가 아니 들리는구나. 나에서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가부터 볼게요. 가는 지금 노래가 아니 들리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아니가 들리는구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이 들리는구나는 용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언을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부정형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부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나를 가보면 나에서는 지금 아니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 우린 독립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독립원에는 어떤 품사가 있었죠? 네, 훌륭해. 감탄사가 있었죠. 이 아니는 감탄사로 분류가 되는 단어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해봤던 것처럼 품사의 소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품사가 두 가지 이상의 단어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시험에서는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보기에서 단어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답을 찾는 방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 준비해온 활동지를 짝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활동지 모두 상호평가가 진행되니까 혼자 하지 말고 짝과 함께 꼭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우리 두 문제니까 두 문제니까 5분이면 충분하겠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시작. 우리 수빈이랑 대한이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데 지금 다른 팀들도 열심히 회의하고 있으니까 목소리 조금만 낮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5분이 금방 지나갔죠? 그럼 1번 문제부터 발표해 볼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손댄 우리 유리. 유리가 그 문제 답과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이 1번 보기를 보면은 거기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와 부사로 분류해서 정의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지시대명사와 부사로 분류를 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유리가 말해줬던 것처럼 가는 거기라는 단어 뒤에 에라는 조사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거기는 체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기를 참고를 해보면 1번은 지시대명사다. 라고 해서 유리가 문제를 풀어줬는데 아주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보기와 문제 속 힌트를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시간을 대폭 감소시킨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이니까 이 유미 설명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나의 경우를 보면은 나는 거기 산다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 거기가 지금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뒤에 산다라는 단어를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요. 산다라는 용어는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거기란 단어는 부사를 의미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우리 유리 뒤에 성우가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정규회장 성우가 문제를 아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가 생각한 답은 몇 번이에요? 음, 성우는 답을 5번이라고 해줬는데 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 문제를 보면 모두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답안인데 혹시 5번 빼고 다른 답을 생각해 본 게 있나요? 헷갈린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여가지고 여러분이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우가 한 답안을 잘 찾아주고 그 이유까지 잘 설명을 해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다른 복수 정답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다른이라는 관형사와 다르다라는 형용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를 참고해서 미주친 기업과 같은 품사를 찾아보자라는 게 이번 문제였어요. 보기를 보면은 보기에서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 표현이 다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체온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지 않다를 대입을 해봤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형용사이고 딴을 대입해봤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관형사다 라는 이 설명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을 보면은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쫓겨난 이몽룡이었다. 여기 이 문장인데 여기서 다른 대신에 같지 않다랑 딴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대신에 같지 않다 먼저 넣으면 그는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낮에 쫓겨난 이몽룡이었다. 약간 의미가 이상하죠. 그럼 다음에 딴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는 딴 사람이 아니라 낮에 쫓겨난 이몽룡이었다. 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에 나와 있는 다른은 관형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관형사를 찾아보는 게 문제겠죠.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그것은 질이 다른 문제이다. 대입을 해보면 그것은 질이 같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질이 딴 문제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자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그것은 이것과 다른 것이다. 여기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그것은 이것과 같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이것과 딴 것이다. 약간 의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를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건 형용사에 포함되는 형용사로 분류가 되는 단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음, 3번에서는 그것은 다른 곳에도 있다. 대입을 해보면 그것은 같지 않은 곳에도 있다. 그것은 딴 곳에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후자가 의미가 매우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관형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이 못 찾은 복수 정답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번도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4번 보면은 그들은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이 문장도 대입을 해보면 그들은 서로 같지 않은 점이 많다. 그들은 서로 딴 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약간 헷갈리는데 사전적 의미 참고해 볼게요. 그렇게 사전적 의미 참고해 보니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형용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은 우리 성우가 잘 찾아주었듯이 관형사인데 이거 그는 다른 일에 관심이 없다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는 같지 않은 일에 관심이 없다. 그는 딴 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후자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다라고 분석을 해준 성우가 잘해준 것 같아요. 문제 푸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 품사의 통용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에 속해서 품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보기에서 힌트를 줘도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활동을 2개 더 할 건데 이 활동 2개가 좀 품사의 통용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사의 통용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는 친구 있나요? 모두 다 손을 안 들어줬네요. 그럼 모두 다 이해했다 생각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활동은 우리 한번 미선이가 한번 활동 제목을 읽어볼까요? 음, 네, 이번 활동은 품사의 지식을 활용해서 국어 생활 속 잘못된 표현 찾기를 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네, 미선이 읽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지금까지 품사를 공부하면서 품사별 특성을 배우고 품사마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엔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실생활에서 자주 쓰고 자주 틀리는 표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보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니트 조끼를 입은 학생이 지금 선생님 보고 선생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선생님 감동받고 있는데 과연 이 문장이 근데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일까요? 정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 뭐 저희 활동이 잘못된 표현 찾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정연이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네, 이 선생님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네, 잘못된 표현이 맞아요. 다들 지금 약간 의아한 표정인데 왜 이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왜 틀린 문장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한번 이거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 행복하세요에서 행복하세요는 행복하다라는 형용사에 명령형 어미인 세요가 붙은 문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을 할 때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표현을 하려면 선생님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문장을 바꿔줘야 올바른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예문도 한번 볼게요. 다음 예문 대골같이 큰 집이란 예문인데 이 대골은 명사고 뒤에 오는 가치는 지금 조사로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명사랑 조사는 붙어서 써야 한다라고 많이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문장인 건데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려면 대걸같이 큰 집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문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걸같이가 헷갈리는 이유는 같이라는 부사가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부사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이런 경우를 우리 품사의 통용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품사의 통용 때문에 이렇게 예문을 보면은 모두 같이 가자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품사를 분류를 해줘야 우리는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문으로 가볼게요. 다음 예문, 내가 들은 대로 말해줘. 이 문장에서는 이 들은 대로가 잘못된 문장이었어요. 어, 이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가치라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올바르게 표현을 하려면 내가 들은 대로 말해줘. 이렇게 들은과 대로를 띄어쓰기를 해줘야 올바른 문장이었어요. 이 대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됨이라는 뜻의 보조사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너는 너대로 일을 해. 이렇게 나와 있는 예문처럼 체온과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품사를 잘 알고 있어야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죠? 네, 그럼 다음 예문 가볼게요. 다음 예문은 너밖에 없어 라는 예문인데 이 문장은 사실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자체로는 약간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던 너라면 어때? 라는 거 비슷한 경우인데 이거는 문장 해석을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해봤을 때 먼저 가해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해서는 밖에를 그것 말고는이란 의미의 조사로 의도를 해서 말을 한 거였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는 체험과 붙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나에서는 밖이라는 명사에 에라는 부사적 조사가 붙은 문장이잖아요. 이런 경우로 사용했을 때는 너밖에 없어가 올바른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품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조별 활동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과목이 언어와 매체 과목이고, 그리고 저희가 언어 생활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매체이기 때문에 매체 속에서 나오는 언어를 품사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조별로 1조는 인터넷 기사, 2조는 드라마, 3조는 책, 4조는 광고, 5조는 유튜브로 매체를 나눠서 담당을 했죠. 일단 각자 조별로 조사해온 해당 매체에서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품사의 분류 기준에 맞춰서 분류해보는 시간 10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2조 친구들은 드라마에서 무슨 구절을 가지고 왔나요? 멜로가 체질이란 드라마에서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도 그 드라마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어떤 구절을 가져왔을까 참 기대가 돼요. 혹시 품사 분석을 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하도록 해요. 네, 10분이 모두 지났네요. 발표는 해당 구절을 선택한 이유를 말을 하고 문장을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석한 내용을 말하면 됩니다. 그럼 1조부터 발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1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기사라는 매체에서 우리 우석이네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중앙일보에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라는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와줬어요. 선생님도 지금 집값이 매우 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의 집값이 올라서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가지길 바랍니다. 어, 품사 분석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두 다 분석을 잘해 주었는데 특히 오르다라는 동사의 파악도 잘해 주었고 어, 그다음에 오는 것도 의존명사로 분류를 잘 해주어서 어, 딱히 흠잡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분석을 잘 해줬어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2조가 발표를 해볼까요? 네, 2조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외로울 때 더 외로운 사람을 보면 덜 외로워져 라는 구절을 가지고 와줬네요. 2조도 분석을 잘 해주었는데 특히 이 구절은 외롭다라는 형용사가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다양한 변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품사 분석도 아주 잘 해줬어요. 다음 3조 가볼게요. 네, 3조는 어린 왕자라는 작품에서 구절을 가지고 와줬어요. 넌 내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이 구절은 어린 왕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대사였죠. 선생님도 아직 이 구절을 보면은 그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 품사 분석도 아주 잘해줬는데 다만 여기서 내라는 단어를 보면은 지금 단어 3조에서는 내라는 단어를 대명사를 분류해줬는데 이 문장을 보면은 넌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장미를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명사가 아니라 장미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의가 붙은 대명사 너의 관형사 표현인 의가 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면은 분사 분석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4조 발표할게요. 4조는 실시광고 사진과 함께 아주 작은 것도 다 빼드립니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와줬어요. 한 문장으로 핵심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광고 매체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4조에서는 아주라는 단어를 관형사로 분류를 했는데 혹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4조에서는 지금 아주를 작은 것을 통합해서 수식한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아주라는 단어는 지금 작은 것을 통합해서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작다라고 해서 작다라는 속성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다라는 용어는 꾸며주는 부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관형사나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분리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보면은 아주라는 말이 작다라는 말은 꾸며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아주라는 말이 것을 꾸며줄 수는 없잖아요. 아주 것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좀 어색하죠. 이렇게 아주란 단어가 어떤 부분을 수식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품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발표 내용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5조 발표할까요? 5조는 유튜브 하기로 했죠. 어떤 문구를 가져왔을지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 한번 시작해 주세요. 네, 5조에서는 쯔양이란 유튜버의 동영상 속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시켰던 치킨이 알고 보니 라는 제목의 문구를 가지고 와줬어요. 유튜브란 매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제목이 많이 작성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구절이었다 생각합니다. 해당 문구의 품사 자체는 잘 분석을 해준 것 같은데 이 제목 자체에 잘못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 잘못된 표현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태영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맞아요. 태영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이 알고 보니란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알고, 띄고, 보니 이렇게 두 가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알다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와 의미상을 같이 쓰는 표현이겠죠? 네, 그래 좋은 발표 고마워요. 네, 이렇게 5조 모두가 다양한 매체에서 품사 지식을 활용해서 문장을 잘 분석을 해주었어요. 문제에서만 나오는 예문을 풀어보다가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을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색다르기도 하죠. 색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품사를 알면 생각보다 쓸 곳이 많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활동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 품사의 통에 대해서 배웠죠. 품사의 특성과 주어진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어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품사의 지식을 활용해서 잘못된 표현 찾기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음, 여러분이 저에게 선생님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옳은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네, 틀린 문장이다. 그 이유는 행복 형용사는 명령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네, 모두 이렇게 잘 이해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품사 지식을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우리는 국어 생활에서 잘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체 속 품사 분류하기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 매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국어 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언어 생활과 큰 연관이 있다. 그리고 실제 나오는 말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국어 생활 속에서 품사의 지식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혹시 아직 어려운 내용이 있다. 아니면 나는 아직 국어 생활에서 품사의 지식 활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손 들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품사의 지식을 국어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훌륭해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교과서 64쪽부터 69페이지에 있는 학습 활동을 풀어보고 훈사 형성평가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발표 스티커 받아가도록 해요. 네, 그럼 인사할까요, 반장? 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9월과 16학번 심성보 수업 시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